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1780도 전투기 엔진 핵심 소재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업체는 곧바로 지분 51%를 요구하는 노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펜 대신 파쇄기를 선택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서가 종이 조각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9초. 그 직후 중동의 큰손들이 한국 전투기에 수백억 달러를 베팅했고 미국의 전투기 공장은 48시간 안에 멈춰 설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협박 앞에서 한국이 쥐고 있던 비장의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드웰. 미국 국방부 국제무기 전 정책국의 수석 부차관보였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의 목줄을 쥐고 있던 남자. 그리고 그 목줄에 제 손목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깨달은 어리석은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펜타곤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의 물 한 개가 천천히 거치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갓 내린 커피 향이 흘러들어왔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붉은색 가죽 표지에 금박 독수리 문장이 박힌 서류. KF-21 엔진 공동개발 제안서였습니다. 겉장을 넘기면 파격적인 기술 이전이라는 화려한 문구가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속살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헛된 꿈을 포기할 것, 핵심 지분 51%를 미국에 양도할 것, 그리고 모든 수출 승인 권한은 영원히 워싱턴이 가질 것. 저는 이 서류를 노예 계약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맹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죠. 단어란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여러분께 제 직업을 조금 더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무기 전 정책국이라는 긴 이름의 부서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장을 찍거나 찍지 않거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산 부품이 단 1%라도 들어간 무기를 수출하려면 제 책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ITAR, 그러니까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는 법이 제 손에 쥐어준 권력이었죠. 제가 펜을 들지 않으면 수조 원짜리 계약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한 나라의 국방 계획이 살아나죠. 28년 동안 저는 그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상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꼈죠. 가축을 아끼는 농장주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국만큼 말 잘 듣고 돈 제때 내고 일 잘하는 고객은 지구상에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엔진을 상자에 담아 보내주면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전투기를 조립해냈습니다. 유럽의 게으른 공장들이 1년 걸릴 물량을 한국은 넉 달 만에 뽑아냈어요. 폴란드에 경공격기 수십 대를 약속한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나라. 경이로운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전투기를 잘 만들어도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수십조 원을 들고 줄을 서도 제가 결제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전투기들은 단 한 대도 한국 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엔진이 우리 것이었으니까요. 심장이 우리 것이면 몸뚱이 전체가 우리 것입니다. 그 권력을 제가 어떻게 휘둘렀는지 부끄럽지만 한 가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폴란드에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의 일입니다. 단가도, 납기도, 성능도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완벽한 계약이었죠.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작은 빈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체에 장착할 미국제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수출 승인. 바로 제 도장이 찍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책상에 그 승인 서류가 올라온 날, 저는 펜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경쟁 방산업체 임원에게 건 전화였죠. 한국 기체에 우리 미사일은 못 올라갑니다. 안심하시고 귀사의 훈련기를 미시죠. 그리고 저는 승인 서류를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처박았습니다. 보류. 사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국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측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동맹국 간의 신의에 어긋난다. 계약 전체가 무산될 위기다.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저는 그 공문들을 읽으며 오히려 흐뭇했습니다. 항의한다는 건 아프다는 뜻이고 아프다는 건 목줄이 제대로 조여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차관보님, 한국이 이러다 다른 무장 체계를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무장. 데이비드, 전투기에 타국 미사일을 통합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아나. 항공전자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 대수술이야. 소스 코드도 없는 나라가 그걸 한다고? 차라리 맨손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게 빠를 거야. 한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야.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것. 그때 제가 비웃으며 내뱉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한국이 정확히 어떻게 해치웠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콜드웰 부차관보님, 한국은 왜 반발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신참 보좌관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반발할 수가 없어. 심장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반발하겠나. 한국은 똑똑한 나라야. 똑똑하니까 자기 분수를 알지. 그날 아침에 저는 그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51% 제안서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저는 이미 승리의 샴페인 맛을 혀끝에 떠올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 한국은 감격한 얼굴로 펜을 들 것이다. 미합 중국이 친히 공동 개발을 제안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린 것은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합동참 모본부의 해리스 제독이었죠. 리처드, 한국 거는 어떻게 되어가나.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서울로 날아갑니다. 제독님, 보름 안에 서명을 받아오겠습니다. 확실한가? 위에서 관심이 많아. 한국이 요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있던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라면 또 무슨 시험장에서 연기나 피우고 있겠죠. 제독님, 인도를 보십시오. 32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엔진 하나를 못 만들어서 아직도 러시아에 구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신의 영역이에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시간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 법입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일본 건도 자네 작품이었으니까. 일본. 그 단어에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독님. 그리고 한국 거는 그보다 더 쉬울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1시간 뒤, 저는 부서 회의실에 실무진 8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 출장 전 마지막 점검 회의였죠. 자, 다들 들어. 다음 주 한국 거는 협상이 아니야. 통보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러 가는 거고, 한국은 감사히 받기만 하면 돼.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붉은 선을 레이저 포인터로 짚으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기 좋나? 나는 불쾌해. 폴란드, 호주, 중동까지.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팔려. 하청이 본사보다 장사를 잘하면 그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일이야.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외람되지만 한국은 동맹입니다. 굳이 51%까지 요구하면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49%로 양보하는 모양새만 갖춰도.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동맹.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 강아지 키우나? 강아지한테 목줄을 채우는 건 미워서가 아니야. 그게 질서니까 채우는 거지. 51%는 숫자가 아니야. 누가 주인인지 가르치는 교육이지. 그리고 교육은 확실할수록 좋아.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누구도 더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부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만든 분위기였죠. 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질문은 할 필요도 없어.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메뉴판에 없으니까. 거절하는 순간 ITAR 제재 검토에 들어간다고 슬쩍 흘려주기만 하면 돼. 그 한마디면 한국 방위사업청 전체가 잠을 못 잘 거야. 저는 회의를 마치며 농담 하나를 던졌습니다. 참, 출장 가방에 만년필 2개 챙겨놔. 한국 대표가 감격해서 손을 떨다가 하나 떨어뜨리지도 모르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굴한 웃음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밖의 국회의사당 돔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권력의 도시에서 저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권력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20여 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리고 지금은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은 그 시절로 말입니다. 당시 저는 30대 후반의 야심만만한 협상 실무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일본이라는 먹잇감이 놓여 있었죠.
일본은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섬유 기술, 막대한 자본, 그리고 자존심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워싱턴은 긴장했습니다. 일본이 진짜로 독자 전투기를 완성하면 아시아 무기 시장의 절반이 우리 손을 떠나니까요. 그때 제가 낸 아이디어가 바로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의 덫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끌어안고 질식시키면 됩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상관들의 눈이 반짝이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일본에 다가갔습니다. 핵심 기술을 지원해 줄 테니 함께 만들자고 했죠. 일본은 감격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손을 내밀어 주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인 탄소섬유 일체성형 날개 기술을 순순히 내놓았고 개발비의 대부분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던 핵심 기술을 단 한 줌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비행 제어 소스 코드는 블랙박스에 봉인했습니다. 엔진 기술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은 자기 돈으로 만든 전투기의 심장을 자기 손으로 열어볼 수조차 없게 되었죠. 마지막 협상날의 풍경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도쿄의 호텔 회의장. 일본 측 수석 대표는 백발이 성성한 노 기술 관료였습니다. 평생을 일본 항공산업의 부활에 바친 분이었죠. 그분이 최종 계약서의 기술 이전 조항을 읽고 또 읽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비행 제어 코드의 접근 권한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 협의 단계에서는 협의는 협의고 계약은 계약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6년과 수조 N을 허공에 날리시겠습니까? 그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만년필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들리는 것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 고여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욕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꿈이 눈앞에서 거세당하는 인간의 눈빛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미일 동맹의 미래를 위하여. 그날 저녁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전명 길들이기 완료. 그 한 줄로 저는 펜타곤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항공 자립의 꿈은 그렇게 거세당했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독자 전투기 한 대를 띄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협상이 마무리되던 날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다들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리에는 제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40년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동맹국들과 부대끼며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죠. 그날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웃지 않으셨습니다. 리처드, 잠깐 나오너라. 레스토랑 밖,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버지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국익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아니, 너는 오늘 친구의 주머니를 털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평생 그 일을 잊지 않을 거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힘이 곧 질서라고 대들었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시가 연기만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제는 영원하지 않다. 존중받지 못한 동맹은 언젠가 반드시 떠난다. 그리고 떠날 때는 내가 상상도 못한 칼을 품고 떠나는 법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심장을 우리가 쥐고 있는 한 심장이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리처드, 심장은 만들어지는 거란다. 빼앗긴 자들의 가슴 속에서 매일 조금씩. 저는 그 말을 늙은 이상주의자의 잠꼬대로 흘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그 말을 까맣게 잊은 채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일본을 꺾은 남자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장의 다음 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을 차례였습니다. 한국이 5조 2천억 원을 쏟아부어 독자 엔진 개발에 도전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펜타곤의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보고서는 한동안 복도의 농담거리였죠. 한국이 엔진을 만든답니다. 하아, 귀엽군. 다음엔 달에 식민지라도 만들겠다고 하겠어.
정보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의 소재 연구소와 방산, 기업, 대학 연구진까지 묶어 수천 명 규모의 개발 연합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창원의 한 소재 기업은 용광로 옆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연구원들이 교대로 쪽잠을 자며 시제품을 깎아낸다는 첩보도 있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침대를 용광로 옆에 두면 뭐하나. 1700도의 벽은 잠 안 잔다고 넘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전투기 엔진이 어떤 물건인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하 50도의 얼음장 같은 공기를 빨아들여 내부에서 용광로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든 뒤 음속에 몇 배로 뿜어내는 기계입니다. 얇은 음료수 캔 속에 태풍과 지옥불을 동시에 가두고 그 캔이 녹지 않게 버티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법의 핵심이 바로 터빈 블레이드라는 손바닥만 한 부품입니다. 쇳덩어리가 녹아내리는 온도에서 초당 수만 번 회전하며 머리카락보다 가는 냉각 구멍, 수백 개로 스스로 열을 식혀야 하죠. 이 부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강대국들은 수십 년의 실패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훔쳐서 베낄 수도 없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보고서 여백에 이렇게 적어 넣었죠. 일본 모델 적용, 공동 개발 제안으로 흡수, 담당, 콜드웰. 조립 공장이 심장을 만들겠다고 나선 꼴이었으니까요.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지만 그 시절 워싱턴의 복도에서 한국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손재주 좋은 조립 공장, 말 잘 듣는 모범생, 영원한 을. 저는 그 호칭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린 것은 서울행 출장을 닷새 앞둔 새벽 4시였습니다. 침대맡에 보안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잠결에도 짜증부터 났습니다.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났거나 누군가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콜드웰입니다. 부차관보님, 데이비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보셔야 할 보고가 있습니다. 제 보좌관 데이비드는 침착하기로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5초 안에 요약해. 한국이 해냈습니다. 뭘 해냈다는 건가? 1780도입니다. 부차관보님. 한국이 1780도를 버티는 터빈 블레이드의 최종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국산화율 99.7%. 정보 당국이 사흘에 걸쳐 3중으로 교차 검증을 마친 데이터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입꼬리가 비틀리는 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 자네 지금 그 농담 하나 하자고 새벽 4시에 전화한 건가? 농담이 아닙니다. 1780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쇳덩어리가 엿가락처럼 녹아내리는 지옥불 한가운데서 초당 수만 번을 회전하는 부품이야. 그 온도를 버티는 소재는 지구상에 미국과 영국, 단 두 나라만 만들 수 있어. 32년을 갈아 넣은 인도도 못했고 그 잘난 일본도 못했어. 그런데 조립 공장이 그걸 해냈다고? 부차관보님. 데이비드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뭔가? 위성사진입니다. 지금 보안 단말기로 전송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서재로 내려가 단말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그 몇 초가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사진이 떠오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남쪽의 공군 시험장 활주로, 그 위에 서 있는 KF-21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럽제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 우리가 그토록 틀어막았던 바로 그 무장이 한국 전투기의 날개에 너무도 당당하게 통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께 이게 왜 충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투기의 수출을 막기 위해 아주 치사한 수를 써왔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한국산 경공격기에 미국제 최신 미사일의 장착을 허가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기체가 좋아도 무장을 못 달면 날아다니는 고철입니다. 그렇게 목을 조르면 한국은 결국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매달리는 대신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다른 미사일을 자기 전투기에 완벽하게 연동시켜 버린 겁니다. 전투기에 타국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건 쉽게 말해 남의 회사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설계도도 없이 깎아내는 일입니다.
항공전자 소스코드 전체를 스스로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시도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소스코드는 우리가 한국에 절대 넘겨주지 않은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열 수 없다면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통째로 새로 짠다. 그게 한국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심장과 무장. 우리가 쥐고 있던 두 개의 목줄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듣고 계십니까? 데이비드.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네, 조작이라고. 협상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런 데이터가 흘러나온다. 너무 깔끔하지 않나. 한국이 몸값을 올리려고 꾸민 연극이야. 시뮬레이션 수치 몇 개 부풀리고 모형 미사일 하나 달아서 위성에 보여준 거지. 동양인들이 그런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지금 돌이켜보면 낯이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인간은 가장 추한 논리를 꺼내드는 법이니까요. 출장 일정을 앞당겨 모레 첫 비행기로 서울에 간다.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사천연구센터로 직행한다고 통보해.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마술쇼의 무대 뒤를 확인하겠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단말기 화면 속 위성사진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미사일의 탐색기 형상, 파일럿 결합부, 배선 커버의 위치까지. 35년 가까이 무기를 들여다본 제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사격 인증을 마친 실전 배치 형상이었어요. 심장이 불쾌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새벽 4시 반의 위스키. 28년 공직 생활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죠. 부차관보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남았나? 데이비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강민준 단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묘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무슨 메시지? 제안서는 가져오셔도 좋다. 다만 파쇄기는 저희 것을 쓰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식 환영 인사의 오역이겠거니 했죠. 출국 전날 밤 해리스 제독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처드, 그 보고서 나도 봤네. 펜타곤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 위에서는 자네임만 쳐다보고 있고. 제독님, 제가 가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야. 제독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리하고 와. 무슨 뜻인지 알겠나. 한국이 진짜로 그걸 만들었다면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야. 동맹국 하나가 선을 넘으면 나머지 30개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해. 그 꿈을 깨워주고 오게. 수단은 자네에게 일임하지. 보름 안에 51% 서명을 받아오겠습니다. 거절하면 그날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못을 받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리처드. 제독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일본 때처럼만 하게. 자네 전성기처럼 말이야. 일본 때처럼. 저는 그 말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켜며 책상 위에 붉은 가죽 제안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박 독수리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괜찮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 데이터가 전부 사실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특허라는 그물이 있고 ITAR라는 칼이 있고 무역 보복이라는 망치가 있다. 조립 공장이 부품 몇 개를 깎아냈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가 바뀌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출장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 가방 안에 제 28년 커리어의 관짝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그 유리 요새에 발을 들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붕괴의 현장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용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저는 태블릿 속 위성사진을 100번도 넘게 들여다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조작이어야만 한다. 조작이 아니라면 제가 28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의 질서가 거짓말이 되니까요.
인간은 참 우스운 동물입니다. 눈앞의 증거보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쪽을 택하거든요. 그 새벽에 저처럼 말입니다. 부차관보님, 곧 착륙합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첫 번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남해안의 푸른 바다를 끼고 펼쳐진 사천의 항공산업 단지. 제 기억 속 아시아의 방산 공장이란 매캐한 기름, 냄새와 낡은 철골 지붕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것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어요.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이는 연구동들이 바다를 향해 도열해 있었고 그 위로 시험 비행 중인 전투기 한 대가 굉음을 끌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지어놨군. 저는 애써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껍데기는 원래 하청이 더 화려한 법이지. 공항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전 인력은 단 2명. 저는 거기서 두 번째 위화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의 풍경을 아십니까? 공항 귀빈실에 도열한 환영 인파, 허리를 꺾는 인사, 만찬장의 융숭한 대접, 펜타곤의 수석 부차관보란 그런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무기 수출 승인권을 쥔 제가 오면 어느 나라든 국빈급으로 모셨죠. 하지만 사천의 영접은 달랐습니다. 정중했지만 딱 정중하기만 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회의는 40분 뒤 시작입니다. 일정이 빠듯해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환영 만찬도 의전 행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바이어 중 한 명을 맞이하는 듯한 사무적인 태도. 저는 차에 오르며 불쾌감을 곱씹었습니다. 데이비드, 이 친구들이 지금 기싸움을 하자는 건가? 글쎄요. 어쩌면 정말로 바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빠. 펜타곤에서 사람이 왔는데? 데이비드는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연구단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안은 제가 아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무균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투명한 통로를 오가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 클린룸에서는 주황색 로봇팔 수십 대가 티타늄 부품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망치 소리도 기름때 묻은 작업복도 없었어요. 들리는 것은 서버실 특유의 낮고 서늘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듯한 풍경. 제 머릿속에 조립공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 단장 측은 짧은 시설 견학을 제안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아니, 솔직히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마술쇼의 트릭을 제 눈으로 찾아내고 싶었으니까요. 방진복을 입고 들어선 제1공정동.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3층 높이의 적층 제조 설비 수십 기가 줄지어 서서 푸른 레이저 불빛을 깜빡이며 금속을 한 켜 한 켜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천장의 레일을 따라 무인 운반 로봇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녔고 벽면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모든 설비의 가동률과 수율이 실시간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수율 99.2%.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내열 합금 적층 공정에서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부차관보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알다마다요. 우리 협력사들의 동종 공정 수율은 70%대였습니다. 10개를 만들면 3개를 버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들은 100개를 만들어 1개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솜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의 차이였어요. 밤에도 돌아갑니까? 저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설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사람은 데이터로 일하니까요. 새벽 3시에 공정 이상이 생기면 AI가 먼저 잡아내고 담당자, 휴대폰으로 해결한 3가지가 날아갑니다. 침대에서 승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펜타곤의 결제 라인을 떠올렸습니다. 서류 한 장이 부서 4곳을 도는데 3주. 그 사이 이들은 시제품 2세대를 갈아치우는 겁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회의실에 들어서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이 화려하다고 기술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인도도 으리으리한 연구소는 많았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의동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강민준 단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 그는 악수를 청하며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께는 우리말로 옮겨 들려드리겠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단의 강민준입니다. 일정을 앞당겨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여드릴 게 많았거든요. 보여드릴 게 많았다. 저는 그 말을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로 들었습니다. 그게 제 세 번째 착각이었죠. 회의실은 12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활주로와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 긴 테이블에는 한국 측 인사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이 또 묘했어요. 백발의 고위 관료 대신 30대와 40대의 엔지니어들이 태블릿 하나씩만 달랑 들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명, 안경을 쓴 30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했습니다. 소재연구 총괄 서지원입니다. 오늘 기술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붉은 가죽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금박 독수리가 천장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회의 시작 전에 가르쳐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강 단장은 그 서류를 힐끗 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부차관보님께서 저희 테스트 데이터의 진위를 의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요. 저는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1780도라니. 강 단장,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 숫자가 진짜라면 미국과 영국이 수십 년 걸린 일을 당신들이 몇 년 만에 해냈다는 건데, 그건 물리 법칙에 대한 모독이요. 시뮬레이션 수치를 부풀렸거나 측정 조건을 조작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욕을 당했으니 발끈하겠지. 저는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제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지원 수석이 안경을 고쳐 쓰더니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건 녹화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중계입니다. 회의실 전면의 벽이 통째로 스크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광경에 저는 저도 모르게 꼬고 있던 다리를 풀었습니다. 화면 속은 창원의 소재 시험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연소 시험 챔버. 그 안에서 주황색을 넘어 푸른빛마저 도는 화염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계기판이 온도를 표시하고 있었죠. 1781도. 그리고 그 지옥불 한가운데 은빛 터빈 블레이드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연속 가동 312시간째입니다. 서지원 수석의 목소리는 교과서를 읽듯 담담했습니다. 보시는 온도는 17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회전수는 실제 작전 조건과 동일합니다. 블레이드 표면 온도, 내부 냉각 유로 압력, 위세 변형률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하시면 부차관보님의 기술진이 직접 창원에 가서 계측기를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악처럼 전문가의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35년 가까이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데이터의 허점을 찌르기 시작한 거죠. 열피로 사이클은 정상 가동 온도를 버티는 것과 급가속 급감속의 온도 충격을 버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그 데이터는 어디 있지? 화면 우측 하단입니다. 저온과 최고온을 오가는 충격 사이클 8000회통과 요구 기준의 1.6배입니다. 크리프 변형은 고온에서 장시간 회전하면 금속은 엿가락처럼 늘어나 그 한계치는 동일 화면 좌측입니다. 1만 시간 환산 변형률, 허용치의 절반 이하. 산화 코팅 방리는 황 성분이 섞인 저질 연료를 쓰는 중동 환경에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막 환경 모사 시험을 별도로 돌렸습니다. 모래 분진 흡입 조건 포함 600시간, 코팅 손실률 2% 미만. 제가 창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방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제 질문보다 반박자 빠르게요. 마치 제가 무엇을 물을지 전부 예습해 온 학생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들을 저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수천 번 던져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불가능해. 그 온도면 니켈 초내열압금도 버티지 못해. 너희가 무슨 수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요. 스크린의 블레이드의 내부 단층 촬영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블레이드 내부에 새겨진 냉각 유로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세혈관처럼 바지를 치고 휘어지고 합쳐지며 금속 내부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어요. 35년 가까이 항공 엔진을 들여다본 저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냉각 방식은 레이저로 직선 구멍을 뚫는 겁니다. 20세기의 훌륭한 기술이죠. 서 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3D 메탈 프린팅으로 혈관 구조를 금속 내부의 통째로 인쇄했습니다. 인체의 모세혈관을 모방한 생체 모방 설계입니다. 냉각 효율은 기존 방식 대비 41% 높고 구조 강도는 3배입니다. 인쇄라니. 터빈 블레이드를 프린터로 찍어냈다는 말인가. 정확히는 적층과 정밀 소결의 융합 공정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당신들은 금속을 깎아서 만들죠. 저희는 금속을 키워서 만듭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도 다른 법입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아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고작 이런 말이었습니다. 화면은 화면일 뿐이야. 요즘 세상의 영상 따위 AI로 얼마든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펜타곤의 수석 부차관보가 내놓은 반론이 고작 영상 조작설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강민준 단장이 옆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보관함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서류 가방만 한 크기에 탄소 무늬가 결결이 박힌 합금 케이스였죠. 직접 확인하시죠. 강 단장이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된 실물 샘플입니다. 케이스 뚜껑이 열렸습니다. 검은 완충제 위에 손바닥 길이의 은빛 금속 조각이 누워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표면이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어요. 특수 코팅 특유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그 광택.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류 같은 소름이 솟구쳤습니다. 차갑고 매끄럽고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검지 끝으로 표면을 쓸어내리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냉각, 유로 입구들의 질감이 지문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초내열 합금 특유의 그 서늘한 밀도감. 28년 경력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며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짜다. 이건 모형도 3D 프린터로 찍은 플라스틱도 아니다. 진짜 괴물이다. 이럴 리가. 제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소재 배합 데이터만 수십 년치가 필요한 물건이야. 너희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어.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시간이라. 강 단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미국이 부품 하나를 설계하고 시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7개월이죠. 저희는 같은 사이클을 11일에 돌립니다. 11일, 말도 안 되는. AI 소재 설계 시스템이 하룻밤에 수만 가지 합금 조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다음 날 아침 로봇 공정이 후보 시제품을 찍어내고 그날 밤 시험을 끝냅니다. 당신들이 결제 서류 한 장을 돌리는 동안 저희는 실패를 30번 합니다. 그리고 그 30번의 실패가 전부 데이터가 되어 다음 날의 설계에 반영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수십 년의 축적을 저희는 속도로 압축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으로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을 뚫어버린 거였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와 들고 있던 블레이드 샘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것을 케이스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대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 차가운 금속이 제게는 1780도의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장 통합권도 궁금하실 텐데요. 서지원 수석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 떠오른 것은 시험 사격 영상이었습니다. KF-21이 창공을 가르며 유럽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분리, 점화, 표적 명중까지. 화면 구석의 데이터가 연동 오차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0.04초. 미국이 무장 승인을 보류하셨을 때 솔직히 저희 내부에서도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타국 미사일 통합은 소스코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스코드가 필요 없는 구조를 새로 짰습니다. 기체와 무장 사이의 실시간 번역 계층을 통째로 코딩해서 얹은 겁니다.
이제 저희 전투기는 미국제든 유럽제든 원하는 무장을 골라서 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폴란드건의 승인 서류를 서랍에 처박으며 그게 미소를 짓던 제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한 일은 한국이 우리 없이도 나는 법을 배우도록 등을 떠민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갑자기 올가미처럼 조여왔어요. 저는 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지만 타들어가는 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공포가 임계점을 넘으면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이빨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그날의 저는 부끄럽게도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죠. 좋아. 인정하지. 너희가 쇠조각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깎아냈어.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응? 이 바닥의 규칙을 너희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전투기 사업은 공학 경진대회가 아니야. 정치판이고 특허 전쟁이고 힘의 질서야. 저는 테이블을 돌아 강민준 단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죠. 너희 엔진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 중에 우리 원천 특허를 피해 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나. 우리가 국제법정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거는 순간 너희 전투기는 이륙도 못 해보고 경납고에서 늙어 죽는 거야. 그리고 ITAR. 그래, 그 ITAR 말이야. 내가 워싱턴에 돌아가서 펜 한 번만 움직이면 너희 방위사업청은 제재 명단에 오르고 너희가 침을 흘리는 중동 시장은 영원히 닫히는 거다. 중동 왕족들이 미국 눈 밖에 난 무기를 사줄 것 같나? 단 한 대도 안 팔려. 단 한 대도.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을 저는 공포로 읽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갔습니다. 절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향해서. 일본 얘기를 해줄까? 저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일본도 너희처럼 까불었지.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말이야. 그때 그놈들을 누가 주저앉혔는지 아나? 바로 나야. 이 리처드 콜드웰이 공동 개발이라는 사탕을 물려서 기술이고 돈이고 전부 빨아먹고 빈 껍데기만 안겨줬지. 일본은 지금도 자기 전투기 하나 못 만들어. 평생 우리 조립공장 신세야. 저는 테이블 위에 붉은 가죽 제안서를 집어들어 강 단장의 가슴팍에 쿡 찔러 안겼습니다. 너희라고 다를 것 같나? 똑같이 짓밟아주마. 아니, 너희는 일본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지. 그러니 영웅놀이는 집어치우고 51%에 서명해.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우리가 던져주는 하청 대금이나 받아먹으면서 감사하다고 절이나 하란 말이다. 그게 너희 조립공장 종족이 생겨먹은 팔자니까. 쏟아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이 협상가의 언어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을요. 강민준 단장은 가슴에 안긴 제안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0초쯤 흘렀을까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결심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마지막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제안서를 두 손으로 받쳐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문서 파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회색의 업무용 파쇄기. 제안서는 가져오셔도 좋다. 다만 파쇄기는 저희 것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농담이 아니었음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잠깐, 강 단장, 지금 뭐 하자는. 강 단장은 파쇄기의 전원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낮게 웅웅거리며 깨어났죠.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수십조 원의 족쇄가 담긴 그 붉은 가죽 서류를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기기기. 칼날이 종이를 씹어삼키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금박 독수리가 51%라는 숫자가 제28령 권력의 상징이 국수, 가락 같은 종이 조각이 되어 투명한 수거함 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9초, 정확히 9초였습니다. 저는 그 9초 동안 숨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고서야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미쳤군. 너희 완전히 미쳤어. 제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너희가 뭘 찢었는지 알기나 해. 그건 종이가 아니야. 너희 나라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어. 아니요. 강 단장이 파쇄기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방금 찢은 건 목줄입니다. 그리고 부차관보님,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뵙죠. 보여드릴 게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숙소에서 푹 쉬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길고 힘든 하루가 되실 테니까요. 그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챙겨 그 뒤를 따랐죠. 마지막으로 나가던 서지원 수석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테이블 위에 검은 보관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샘플은 두고 가겠습니다. 밤새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셔도 가짜가 되어주지는 않겠지만요.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저와 데이비드, 그리고 파쇄기 수거함 속의 종이 조각들만 남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남해의 노을이 핏빛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한참 동안 그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차관보님,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할까요? 보고는 무슨 보고? 저는 이마를 짚으며 내뱉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고 보고하는 순간 내 목이 날아가. 내일 다시 뒤집는다.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완벽한 나라는 없어. 분명히 어딘가에. 하지만 운명은 제게 숨 돌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보안 전화가 울렸으니까요. 해리스 제독이었습니다. 리처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천의 연구단지,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제독님, 협상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 측의 기술 수준이 보고서보다 높습니다. 시간이 좀 더 복잡할 게 뭐가 있나. 제독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입으로 보름이라고 했어. 위에서는 이미 자네 말만 믿고 차기 예산안에 한국권 수익을 반영해뒀네. 무슨 말인지 알지? 빈손으로 돌아오는 순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아닐 거고.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무너지지 않는 한국이, 뒤에는 칼을 가는 워싱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낀 갈 곳 없는 늙은 사냥개였죠. 그 말이 데이비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주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천의 호텔방에서 위스키 병을 땄습니다. 미니바에 싸구려 위스키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취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갈수록 정신은 오히려 끔찍하게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연구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연구동의 불빛은 절반 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낮에 강 단장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들이 결제 서류 한 장을 돌리는 동안 저희는 실패를 30번 합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그 30번의 실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는 동안 그들은 용광로 옆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특허라는 철조망 뒤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그들은 철조망이 닿지 않는 새로운 땅을 통째로 개간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어먹을. 저는 잔을 비우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이지 수십 년 만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는 영원하지 않다. 존중받지 못한 동맹은 언젠가 반드시 떠난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린 기억의 두근 막을 수가 없더군요. 위스키 기운을 타고 20여 년 전 그 밤이 통째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일본 협상을 끝내고 돌아온 직후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훈장처럼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아버지 댁을 찾았죠. 버지니아 교회의 낡은 집. 아버지는 뒷마당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일본건 말입니다. 위에서는 제게 차관보 자리를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전지가위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리처드,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던 그 일본 사람들 말이다. 그 사람들 눈을 봤느냐? 눈이요? 그게 무슨. 40년 동안 나는 이 일을 했다. 그리고 배운 게 하나 있어. 협상에서 진 사람은 둘 중 하나의 눈을 한다. 체념한 눈이거나
칼을 가는 눈이거나 아버지는 장미 가시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체념한 자는 잊는다. 하지만 칼을 가는 자는 기억하지. 10년이고 20년이고 자식 세대까지 물려가면서 기억한다. 내가 오늘 이긴 협상이 어느 쪽 눈을 만들었는지 그게 진짜 성적표다. 국제 정치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힘이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리처드, 힘으로 누른 상대는 두 부류로 갈린다. 부러지거나 더 강해져서 돌아오거나. 그리고 긍지가 있는 민족은 절대 부러지지 않아. 너는 오늘 씨앗을 심은 거다. 그 씨앗이 무엇으로 자라서 돌아올지는 아마 내 전성기가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되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늙은 이상주의자의 넋두리라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날 밤 위스키 잔을 비우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도쿄의 그 백발 관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전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고와 함께 묘한 후문이 따라왔었죠. 그 노인이 말년에 한국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찾아올 때마다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미국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계약서에 어느 조항이 덧치였는지 몇 시간이고 들려주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말로 배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멈췄지만 당신들은 멈추지 마시오. 그때는 패배자의 신세 한탄쯤으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 노인은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물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에게 안긴 치욕이 국경을 건너 한국의 갑옷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보십시오. 정확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짓밟힌 일본의 사례를 한국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강 단장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좌절은 한국에게 가장 완벽한 교과서였다고. 그들은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무는지를 25년 동안 연구했고 물리는 자리마다 미리 갑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특허로 물면 빠져나갈 신기술을, 무장 통제로 물면 우회할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갑옷까지. 저는 문득 소름이 끼쳤습니다. 강 단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길고 힘든 하루가 되실 테니까요. 오늘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1780도 엔진과 무장 통합, 그것만으로도 제 세계는 반쯤 무너졌는데 그게 전체 요리에 불과하다면 본 요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가슴 속의 한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도쿄의 그 회의장이었습니다. 백발의 일본인 관료가 만년필을 쥔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이 천천히 강민준 단장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년필 대신 집어든 것은 파쇄기의 전원 버튼이었습니다. 기기기기. 종이 찢기는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데이비드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부차관보님, 9시까지 회의실로 오시랍니다. 그리고 간밤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스 제독이 진행 상황을 물으십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답장을 미룬 채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잿빛 낯빛. 28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펜타곤에 사시는 거기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리처드. 저는 거울 속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ITAR가 있고, 의회가 있고, 무역 보복이 있어.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허세의 갑옷을 껴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 갑옷이 1시간 뒤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 하지만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의 그 검은 보관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한국 측 인사들은 이미 전원 착석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성공을 날렸습니다. 밤새 다듬은 제게 남은 마지막 카드들이었죠. 강 단장. 어제는 서로 감정이 격했으니 잊어버립시다. 대신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첫째, 특허요. 너희가 아무리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다 해도 엔진이라는 물건의 기본 구조는 우리 특허망 안에 있어. 둘째, 설령 특허를 피했다 쳐도 ITAR가 남아. 너희 전투기 어딘가에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수출은 내 도장 없이는 불가능해. 셋째,
부차관보님. 강 단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그 세 가지 오늘 순서대로 전부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서수석. 서지원 수석이 태블릿을 두드리자 벽면 스크린에 3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특허 지도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 점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터빈 냉각, 엔진 제어 원천 특허망. 제가 어제까지 한국의 숨통을 조일 무기라고 믿었던 바로 그 거미줄이었죠. 붉은 점이 당신들의 특허입니다. 총 2만 7천여 원. 훌륭한 자산이죠. 서 수석이 화면을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출원한 특허입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푸른 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점, 10점, 100점. 푸른 점들은 순식간에 붉은 거미줄의 바깥을 빙 둘러 에워쌌습니다. 마치 바둑판에서 대마를 포위하는 돌들처럼 말입니다. 생체 모방 냉각 구조, 적층 소결 융합 공정, 무장 통합 미드웨어 아키텍처, 총 1,300건.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이미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서 수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특허는 당신들의 특허와 단 한 건도 겹치지 않습니다. 겹칠 수가 없죠. 기술의 뿌리 자체가 다르니까요. 소송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거십시오. 다만 법정에서 드러나는 건 하나뿐일 겁니다. 미국이 20세기 기술로 21세기 기술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이요. 저는 화면 속 푸른 포위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푸른 점 일부가 붉은 거미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우리 특허망 한가운데 박힌 저 푸른 점들은. 아, 보셨군요. 강 단장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의 차세대 엔진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목에 저희가 미리 깃발을 꽂아둔 겁니다. 차세대 가변 사이클 엔진의 핵심 냉각 구간 특허 84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차세대 엔진을 만들려면 저희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의 한복판에 사냥감이 더 큰 덫을 놓아둔 형국이었습니다. 둘째, ITAR 말씀이셨죠. 강 단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KF21 최신 블록의 부품 국산화율은 99.7%입니다. 나머지 0.3%의 범용 부품도 전량 유럽산과 국산으로 대체 완료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투기에는 미국산 부품이 단 한 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차관보님의 도장이 필요한 자리가 이제 이 기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ITAR은 미국산 부품이라는 갈고리가 걸려야 작동하는 법입니다. 갈고리가 걸릴 살점 자체를 발라내버리면 그 무시무시한 법은 그냥 종이 뭉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럴 리가.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완전한 탈미국 공급망이라니. 그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네,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멈출 수 없었죠. 부차관보님, 저희가 왜 그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당신이 폴란드 수출건에서 무장 승인을 서랍에 처박으셨을 때 저희 청에서는 그날을 광복절 다음 가는 기념일로 부릅니다. 자주국방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진 날이라고요. 당신이 저희 등을 떠밀어 주신 겁니다. 그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때 서지원 수석이 처음으로 브리핑 자료에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부차관보님, 사적인 이야기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안경 너머로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평생 이 단지에서 일하신 엔지니어였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초음속 항공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미국 협력사에 연수를 가셨죠. 그런데 엔진 핵심 구역에는 출입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았답니다.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만 봤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첩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유리창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한 세대가 걸려도 좋다. 내 아이들은 저 안에서 일하게 하겠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검은 보관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부차관보님이 만지신 그 블레이드, 제 팀이 설계했습니다. 유리창 안쪽이 아니라 아예 새 건물을 지은 셈이죠. 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시제품 1호기는 아버지 산소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차관보님께서 저희를 조립공장 종족이라 부르셨을 때 저희가 화내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호칭이야말로 저희 세대를 만든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한 30년이 없었다면 그 블레이드도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제가 가축이라 여겼던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의 태블릿에 긴급 전문이 떠 있었죠. 발신지는 도쿄의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어제부로 한국 측과 접촉을 시작했답니다. 일본이 한국과 무슨 접촉? 차기 전투기 사업의 엔진 소재, 한국산 도입 타당성 검토랍니다. 방위성 내부 문건이 우리 쪽에 흘러들어왔는데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침을 삼키고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개발은 지난 사반세기의 정체를 낳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한국 모델이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무릎 꿇렸던 제 커리어의 금자탑이었던 그 일본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비웃으며 밟았던 그 패배자가 이제 저를 건너뛰고 제 먹잇감이었던 나라에게 배움을 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칼을 가는 자는 기억한다. 자식 세대까지 물려가면서 기억한다. 일본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자신들의 날개를 꺾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셋째, 강 단장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무역 보복과 의회 말씀을 하시려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영문 계약서였습니다. 상단에 박힌 두 나라의 국장이 보였고 하단에는 선명한 서명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금액란에는 제가 평생 무기 거래, 문서에서 본 적 없는 자릿수의 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동 두 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패키지 수출 본계약입니다. 총 64대, 후속 군수 지원 포함. 강 단장이 말했습니다. 서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모레 유럽에서 열리는 글로벌 안보 정상회의에서 양국 국방 수뇌부가 직접 합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동은 우리 앞마당이야. 그들이 미국 눈치를 안 보고 그런 계약을.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강 단장은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전투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요? 가격이요?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폭탄 하나 받고 달 때마다 워싱턴에 결제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기 돈 주고 산 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당연한 자유 말입니다. 당신들이 ITAR로 세계를 묶어둔 세월이 거꾸로 저희에게는 세계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어준 셈이죠. 저는 의자 깊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의 분노도 아침의 허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허는 여포위당했고 ITAR는 허공을 갈랐고 일본은 등을 돌렸고 중동은 이미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저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미국 의회를 움직여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전면 보복.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강 단장이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전부 이 마지막 한 장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가 테이블의 패널을 누르자 회의실의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전투기도, 엔진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 지도였습니다. 부차관보님은 지금까지 저희가 당신들의 통제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보셨습니다. 강 단장의 목소리가 어두워진 회의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당신들이 저희 손바닥 위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입니다. 저는 그 지도의 가장 꼭대기, 모든 공급선이 모여드는 단 하나의 병목 지점에 박혀있는 작은 마크를 보았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두워진 회의실, 스크린 위에 태극기 마크를 바라보며 저는 제 눈이 잘못된 것이기를 빌었습니다. 강 단장,
저 지도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보시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강 단장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국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심장에는 티타늄 알루미나이드라는 특수 소재가 들어갑니다. 가볍고 강하고 지옥 같은 온도를 버티죠. 문제는 이 소재를 항공 등급 품질로 대량으로 수율 99%로 찍어낼 수 있는 초대형 정밀 단조 공정과 스마트 공장을 보유한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 단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꼭대기의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조 설비가 있어. 텍사스에, 오하이오에 있었죠. 10수년 전까지는요. 강 단장이 화면을 넘기자 미국 중부의 낡은 공장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녹슨 철골, 잡초가 자란 주차장.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들 스스로 폐쇄한 라인들입니다. 어차피 소재는 사오면 된다. 동맹국 공급망은 영원하다. 그렇게 믿으셨겠죠. 그 빈자리를 저희가 15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채워왔습니다. 당신들이 저희를 조립공장이라 부르며 안심하는 동안에요. 저는 스크린 속 공급망 지도를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우회로를, 대체선을, 탈출구를 찾아서요. 하지만 모든 선이 결국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태극기가 박힌 그 한 점으로.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 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부차관보님이 워싱턴에 돌아가 저희에 대한 제재를 단 하나라도 발동시키는 순간 저희는 해당 소재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 시점부터 미국의 차세대 엔진 생산 라인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저희 계산으로 48시간입니다. 48시간. 비축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협력사의 재고 데이터는 저희가 더 정확히 합니다. 저희가 납품하니까요. 길어야 일주일. 그 뒤로는 F-35 성능 개량 사업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전부 무기한 표류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위약금으로 파산하는 게 아닙니다. 펜타곤이 의회 청문회장에 끌려나가고 방산주가 반토막 나고 군사위원회의 제독들이 책임자를 찾아 칼을 빼들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마지막 문장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의 이름이 누구일지는 부차관보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무릎이 접히며 펜타곤의 수석 부차관보가 사천의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데이비드가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25년 전 도쿄에서 백발의 노인이 만년필을 쥔 채 떨던 그 모습. 저는 이제야 그 떨림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세계가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 인간은 떨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는 바닥을 짚은 채 간신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요? 강 단장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경멸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경멸이었다면 덜 아팠을 겁니다. 거기 있는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이 도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부터입니다. 저희는 그 협상의 전말을 1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언젠가 미국은 같은 칼을 우리에게도 겨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칼이 닿지 않는 몸을 만들자. 25년 걸렸습니다. 당신이 어제 저희에게 하신 협박들은 저희가 25년 동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특허로 물리면, ITAR로 조이면, 보복하면 그 질문들의 답을 다 만들고 나서야 저희는 그 파쇄기를 이 회의실에 들여놓은 겁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협상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25년짜리 답안지를 채점받는 자리에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안지의 첫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회의실을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행기에 올랐는지도요. 정신을 차려보니 태평양 상공이었고 제 손에는 강 단장이 떠나는 제게 건넨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시면 열어보십시오. 그게 저희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뒤집혔으니까요. 기내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유럽의 글로벌 안보 정상회의.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중동 두 개국의 국방 수뇌부가 나란히 단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는 어떤 외부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KF-21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미국 양대 방산 기업의 주가가 수직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장 11분 만에 거래가 일시 중지됐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증발했죠.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의 비상대책 회의실로 직접 불려 들어갔습니다. 원탁에는 합참의 제독들과 장군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슴마다 훈장이 주렁주렁했고 얼굴마다 분노가 이글거렸죠. 해리스 제독이 탁자를 내리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입으로 보름이라고 했어. 그런데 서명은커녕 우리 앞마당에서 중동 계약 발표를 구경하고 왔다고? 당장 보복 패키지를 올려. 한국산 전 품목 관세 폭탄,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 ITAR 전면 제재. 전부 다 묶어서 이번 주 안에 백악관에 올린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고함이 터졌습니다. 본때를 보여줘라. 조립공장 주제에 동맹의 질서를 가르쳐라. 불과 한 달 전에 제 입에서 나오던 말들이 이제 사방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천에서 가져온 자료를 중앙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공급망 지도를요. 제독님, 보복 패키지를 올리시기 전에 이 지도부터 보십시오. 저는 설명했습니다. 티타늄 알루미나이드를 우리 스스로 폐쇄한 텍사스와 오하이오의 단조 라인들을 그 빈자리를 15년간 소리 없이 채워온 태극기를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숫자를 설명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해리스 제독의 목소리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때리면 우리 차세대 전투기 라인이 먼저 죽는다는 건가? 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독님, 방아쇠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쪽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목에 줄이 걸려 있다고 믿었습니다만 사천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그 줄의 반대쪽 끝이 우리 목에 감겨 있더군요. 훈장을 단 노장들이 하나둘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고 누군가는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까지 보복을 외치던 그 입들에서 이제는 탄식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공군 소장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문장을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요. 펜타곤에서는 비상회의가 며칠간 이어졌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보 당국의 최종 보고서가 회의 탁자 위에 올라왔을 때 그 결론은 단 한 줄이었으니까요. 제재 발동 시 아군 차세대 전투기 생산 라인 48시간 내 전면 중단. 인질은 우리다. 천하의 펜타곤이 그 한 줄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워싱턴에 제 집무실로 돌아온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책상 위에는 그새 도착한 공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발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핵심 소재 공급 단가 조정 통보. 인상률 350%. 협상의 여지를 묻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25년 전 제가 일본에게 하던 바로 그 방식의 통보. 갑과 을이 완전히 완벽하게 뒤바뀐 겁니다. 저는 그 공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28년 커리어의 마지막 서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방 속에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강 단장이 건넨 마지막 제안서. 저는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단 2장의 종이를 읽으며 저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1살 먹은 늙은 관료가 집무실에 혼자 앉아서 말입니다. 첫 장은 공급협정 제안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티타늄 알루미나이드를 안정적으로 합리적 단가로 장기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단가 350% 인상 통보가 채찍이었다면 이건 당근이었습니다. 조건은 단 3줄이었습니다. 하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모든 차별적 수출 방해 행위의 중단. 둘, 양국 방산협력의 전면 재설계. 하청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셋,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의할 것.
복수의 칼을 완벽하게 쥔 나라가 그 칼로 목을 베는 대신 악수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25년을 짓밟히고도 마침내 상대의 숨통을 쥔 순간에 저라면 이런 문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본의 숨통을 쥐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쥐어짰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힘의 사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장에는 손글씨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준 단장의 글씨였습니다. 부차관보님,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당신들에게 기술을 구걸했고 저희 세대는 당신들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을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이제 가졌으니 저희는 당신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단, 대등하게 마주 앉을 이유는 충분하죠. 당신이 마지막 날 저희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이 한국의 칼이었다면 이 봉투에 담긴 것은 한국의 그릇입니다. 어느 쪽과 마주 앉을지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 28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생태계 분석 및 대미국 정책 제언. 부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는 그 보고서에 전부 적었습니다. 결제 서류가 내 부서를 도는 동안 시제품 2세대를 갈아치우는 그들의 속도를, 실패 30번을 하룻밤 데이터로 바꾸는 그들의 시스템을, 용광로 옆 간이 침대와 유리창 너머로만 봐야 했던 어느 아버지의 수첩과 그 수첩이 한 세대 만에 길러낸 엔지니어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복수가 가능한 순간에 악수를 선택한 그들의 그릇을.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우리는 25년 전 한 동맹국의 날개를 꺾으며 통제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연 것은 통제당하지 않는 국가가 탄생하는 시대였다. 한국은 우리의 하청이 아니다. 우리의 거울이며 이제는 우리의 교과서다. 미합 중국이 이 교과서를 펴는데 자존심이 걸린다면 기억하라. 자존심을 지키다 모든 것을 잃은 제국의 목록은 이미 충분히 길다. 본 보고서 작성자는 그 목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그 보고서는 펜타곤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의회 청문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청문회장에서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파 상원의원 한 명이 제 보고서를 흔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 당신은 28년 동안 미국의 통제 시스템을 지켜온 사람이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배우자니 이게 항복 문서지 보고서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항복 문서가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게 하는 항복이 아니라 현실에게 하는 항복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엔진 소재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국방부 추산으로 최소 9년입니다. 그 9년 동안 한국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25년 전 일본을 짓밟으며 우리가 영원한 갑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오만의 청구서가 오늘 우리 책상에 도착한 겁니다. 이 청구서를 찢어버리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한국에는 우리보다 성능 좋은 파쇄기가 있다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번지면서 청문회장의 살기가 묘하게 풀렸습니다. 그날 청문회의 속기록은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죠. 저를 매국노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별적 수출 방해의 중단, 대등한 파트너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과 진짜 대등한 방산협정에 서명한 겁니다. 그 사이 세계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의 국방장관들이 무기를 사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와 우리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전용기가 인천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유럽의 국방수뇌부와 중동의 왕족들이 사천의 스마트 공장 앞에서 순번을 기다린다는 보고가 이제 펜타곤의 일상 브리핑이 되었습니다. 신형 스마트폰을 사려고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한때 제 결제 서랍 속에서 잠자던 그 나라의 수출길이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붐비는 활주로가 된 겁니다. 서명식이 열리던 날, 저는 식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강민준 단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더군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전 도쿄에서 제가 받았어야 할 인사를 그렇게 25년 늦게 돌려드린 셈입니다.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지니아의 아버지 산소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오래 묵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동맹은 떠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떠난 동맹이 칼 대신 그릇을 들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요. 저는 그런 나라를 봤습니다. 짓밟혀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을 저는 그 나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워싱턴의 하늘에도 서울의 하늘에도 같은 태양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공의 주인은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심장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나라는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하늘을 날 자격이 있으니까요. 수십 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엔진은 신의 영역이라고, 후발국에게는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신의 영역에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펜을 꺾는 대신 파쇄기를 돌렸고 복수의 칼을 쥐고도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 세계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실력이고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펜타곤의 수석 부차관보가 사천에서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반격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품격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 통쾌한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자부심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